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합니다. 무엇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운영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인사난맥, 정책 혼선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징계로 폭발된 당내 갈등까지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심각합니다. 1인당 합계 출산율 올해는 0.8명도 아니고 0.7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화 과정이란 설명이지만 권력 내부의 세력 충돌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찬회를 열고 전당대회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비명계 반발로 제동이 걸린 당원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6만 명 넘게 줄어든 11만 3천여 명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넉 달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진자 추세와는 시차를 두고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지 보름 만에 새로운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의심 환자가 나온 중국 접경 지역을 봉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에 로켓 폭격을 가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한국은행이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 2.5%가 됐습니다. 4차례 연속으로 인상을 한 건데요. 4차례 연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2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모두 5차례 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4차례 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5.2%로 대폭 높여잡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5%에서 6%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환율 방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금리를 또 올릴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10월과 11월 이렇게 2차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정점에 달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기준금리 인상 여지는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이번 달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연말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3%가 될 것으로 보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차례 또는 2차례 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낮춰잡았습니다.
이런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에는 동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해 1,33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열릴 잭슨홀 회의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 환경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연설을 하는데요.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우리 시각 26일 밤 11시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rkets are waiting for Chair Powell. We haven't heard from him. The Fed is the most important actor in markets today, and we haven't heard from, the chair of the Fed since the end of July. 향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장은 통화 긴축을 유지하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 당국자들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긴축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2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지난주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depend on, what the CPI print looks like in a few weeks. But if I had to make a judgment today, we lean towards 75, simply based on what Fed speakers have been saying. 파월 의장은 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연찬회를 엽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초 국정과제는 물론 전당대회 10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진행되는 건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한 연찬회는 1박 2일 동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조혜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참석하는 만큼 원팀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장차관 42명과 외청장 20명 등 정부 주요 인사도 대거 함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연찬회가 시작되는데요. 연찬회 첫날인 오늘 첫 순서로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원내 상황과 정책, 당무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이지성 작가,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 윤희숙 전 의원이 각각 인공지능과 연금개혁 쟁점, 대한민국 경제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요.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장차관이 모의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어서 당정 간 소통 강화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기한,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과 관련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당의 대응 방침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을 뺀 당원 개정 수정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당원 개정에 공개 반발해온 박용진 의원은
부결된 안건에서 일부를 수정해 다시 추진하는 비대위 결정이 정치적이고 자의적이란 우려를 의총에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어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된 건 개탄할 일이라며 부결된 조항만 빼고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건 그나마 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당무위를 열어 당원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당무위 표결을 통과하면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전에 당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100일여 동안 손발을 맞춘 대통령실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초기에 대규모 감찰을 하는 건 이례적인데 논공 행상을 벌인 정상화란 평가부터 권력 충돌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주 전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당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홍보수석 교체와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핀셋 손질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은 최근 모든 직원의 업무 상황을 재차 파악하는 등 고강도 감찰 작업에 나섰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2급 선임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에게 본인 담당 업무를 적어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왔다면서 업무 배분과 성과를 다시 살피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 인사 2명이 직무감사를 받고 있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행정요원은 퇴직, 부속실 소속 행정관은 총리실로 발령나는 등 동시다발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YTN에 정권 초기 대대적인 감찰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치인과 검찰의 충돌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이 잇따라 사직한 것을 계기로 관료, 검찰 출신 같은 대통령실 주류 그룹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선 승리 직후 논공 행상으로 입성한 직원들을 다시 따져보는 작업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실력에 따라 비서실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감찰은 일상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인적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실무자까지 꼼꼼하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지인데 자칫 권력 충돌이나 과도한 기강 잡기로 번지지는 않을지 용사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보그코리아가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화보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문화재청을 질타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네? 한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보고 잡지의 네? 컨셉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게 변형을 시켜도 네. 개량 한복도 아니고 네. 이거 누가 한복으로 보겠어요? 이러한 사진들이 예? 지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와대 사진 다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라는 역사적인 공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에 있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한 그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활용에 대한 좀 미흡한 이런 절차가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런 권역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서 개방 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상 책임지고.
보름 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주민들이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가 워낙 커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도 수리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이곳에서는 수해로 망가진 집을 다시 짓고 고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원래 제 옆으로는 집이 한 채 더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옆 개천에서 물이 불어나면서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은 추석 전까지는 건물 뼈대라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룡마을은 지난 수해로 무려 84가구가 이재민으로 분류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3분의 1은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금자리를 되찾지 못한 주민 40여 명은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정도만 머물기로 했는데 복구 작업이 길어지자 거주 기간을 늘린 겁니다. 이재민들은 호텔에선 잠만 자고 아침 7시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온종일 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이라 친척이나 지인, 아니면 봉사단을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예 손 놓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 기울었잖아요, 집이. 응?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봉사자들도 와서 뭐 집게 하나 꺼내려도 겁나서 뭐 만지다가 그냥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돼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이곳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공사 관계자는 작업이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열흘은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전기 배선이 망가진 건 물론이고 물살이 강했던 탓에 벽까지 무너진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수해 피해가 덜한 주민들은 이웃들을 위해 매일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뿐 아니라 종교계와 자원봉사 단체까지 나서서 손을 보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추석 전까지 복구를 마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재민들은 명절조차 집에서 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어 약 넉 달 만에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 시에 사망 위험이 큰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서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1만 3,371명입니다. 지난주보다 6만 5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해보면 2만 3천여 명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566명, 지난주 평균 505명보다 높은 수준이고 하루 만에 숨진 사람이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자릿수 사망자가 나온 건 지난 4월 29일 136명이 숨진 이후 118일 만입니다. 9살 이하에서도 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6차 대유행으로 하루 발생 사망자가 최대 100명에서 14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확진자 발생 정점 이후인 앞으로 2, 3주까지도 사망자는 계속 증가한 뒤에 감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집단 감염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 발생 상황별, 시설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현장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면역 저하자에 대해 예방접종, 특히 4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당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면역 저하자 140만 명 가운데 4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2만 5천 명, 37.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면역 저하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아 접종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며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선언한 지 보름 만에 의심 환자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재유행이 시작되는 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그제인 지난 23일 양강도에서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4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자 발생 지역을 즉시 봉쇄하고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와 유전자 염기 배열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열 환자들이 악성 전염병, 즉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발병 원인이 조사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인원 유동을 엄금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적 범위에서 방역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악성 바이러스 전파가 종식된 이후 악성 전염병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방역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또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해제하고 방역 등급도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낮췄는데 그로부터 보름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다시 생겼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언제든 북한 내에서 재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통일부의 평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계속 재확산돼 왔고 북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발생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방역 등급을 낮췄지만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라며 최대 비상 방역 체계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화된 방역 체계는 계속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6일 통일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방역 협력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려 했고 그 입장은 현재도 그대로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협력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의심 환자가 발생한 양강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때문에 중국과의 밀무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상대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일깨우면서 북중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저는 뭐 요즘에는 뭐 4명 정도가 뭐 좀 약간 이상적이라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5명 정도. 저는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또 아들 아니면 딸 한 중에 한 명이 있겠죠. 시민들은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을 서너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출산 통계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인 가족도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 수를 뜻하는데요. 지난 1970년 4명이 훌쩍 넘었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 2018년에는 0.98명, 그러니까 1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후에도 1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출산율은 보통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감소하는데 2분기에 처음으로 0.7명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의 경향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출생아 수나 합계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장래인 구축의 결과를 통해서도 0.77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입니다. 1.28명이고요. 가장 낮은 곳이 서울로 0.63명인데
세종의 합계 출산율이 서울의 2배가 넘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계획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도시지요. 직장을 위해서 이주한 젊은 부부가 많아서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엔 세계 꼴찌라는 오명이 또 붙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뿐인데요.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이고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정부도 위기를 느껴서 지난 6월 인구 위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바뀐 환경에 맞춰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재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 단순히 복지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요. 어제 발표됐는데 2분기 처음 0.7명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가파른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데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님. 너무 걱정입니다. 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네요. 정말 쇼킹한 것 같고요. 이게 예. 매 분기마다 또 이게 그 최저를 기록하니까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는 한 명이 안 됐고 특히 올해 2분기만 봤을 때 0.75명이더라고요. 네,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한 쌍이 2.1명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아 상하막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2.1명이 안 되는, 막 1도 안 된다는 거는 부부 한 쌍이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다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인구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 추계도 하고 그러는데 한 2060년 네. 이 정도 되면 한 600만 이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600만 명이 감소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가 5천만 명 이하로 네. 떨어지는 거죠? 네네. 4천만 명대인 거죠. 네. 그리고 시도별로, 지역별로도 합계 출산율을 좀 봤더니 지금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낮고 세종이 네네. 높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세종은 이제 젊은 도시고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효과적으로 된 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일단 자녀 연령도 낮고 부부도 젊은 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보육시설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뭐 직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 것이 좀 잘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아동의 삶의 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서울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서울은 일단 젊은 층이 많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뭐 직장이나 교육의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주거비가 너무 높고 그리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교육비라는 건 전국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왔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나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부부가 부담을 너무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세종 관련 얘기하실 때 아동의 그 삶의 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삶의 질은 아동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네. 그 결과 보면은 세종의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도 거기서 하는 게 좋군요. 네네. 예.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도 많고 시설도 쾌적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충족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이를 좀 보면요. 1970년대에는 4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80년대에는 2명이 넘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90년대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네. 정부가 이때부터 대책을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네. 대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본 거잖아요. 저희가 예. 1980년대에 너무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리고 예. 한 집 건너 뭐 한 명 막 이런 예. 식으로.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자원이 되게 없는 데 비해서 인적 자원은 되게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에 투자를 인적 자본에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비용이 정말 상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학자분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결혼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혼인 건수가 많이 줄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은 적어도 과거까지는 최근까지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나왔지만 네.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비율보다는 없어도 괜찮다는 비율이 예. 이제 역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어도 그냥 즐길 수 있다, 예.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딩크족, 노키즈 족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육 정책도 필요하고요. 네네. 국가 지원이 필요할 텐데 네네.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네. 100년 대책을 세웠고 특히 출산 지원이 엄청나던데요. 네네. 예, 어느 정도입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부모 수당, 뭐 가족 수당, 아동 수당에서 각종 수 없는 수당이 있어서 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면은 그야말로 뭐 상당한 비용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이 오히려 더 가구로서는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현금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서비스라든지 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아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그 아동 그 가치관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정말 난제로 우리네 사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시행하면서 효과를 본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져와서 차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예. 자녀들이 이제 여가 생활을 부모들하고 같이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무료나 아니면은 그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예. 주로 이제 저소득층 중심의 그 제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근데 일반 아동을 위해서도 적어도 뭐 수당을 늘리라 이런 것보다는 각종 혜택이나 방과 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아동에도 대폭 늘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합계 출산율 추이를 한번 정리를 네네. 했거든요. 네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래픽을 보면요. 한중일 출산율을 보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1.5, 중국이 1.56, 일본이 1.37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대로 1.30이고 우리만 0.81로 떨어졌어요. 네네.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일본도 소자녀 시대고 고령화 시대여서 되게 사회적인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입시 지옥이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런 점철을 밟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플랜,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네. 아마도 그 제도의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은 일단 인구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령화율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너무 심한 경쟁과 그리고 또 이제 취업률 같은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해서
그렇게 그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산율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엔 교육이나 취업이나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정책이 좀 보완이 돼야겠네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서 저희가 아주 심각한 토론과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랑스 육아휴직 3년이라고 하고요. 네. 64만 원씩 보조금 나온다고 하고요. 출산휴가 22주.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거 출산율 높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제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적용했을 때 프랑스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군요. 들고요. 예. 주부님들 이런 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자녀를 초등학교 이후로 맡길 데가 없다. 자녀는 3시에 끝나는데 직장은 6, 7시에 끝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방과 후 서비스를 대충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그 쉬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확충이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출산이 아니라 보육, 교육 다 같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요즘은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고 특채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은 1980년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겼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김 국장이 잠적한 시기와 치안본부가 회원 명단을 확보한 시기가 겹치는 정황이 담긴 수사 자료를 YTN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노동계는 김순호 국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대 기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과거 김순호 국장이 몸담았던 노동단체 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가 언제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겁니까? 네, 취재진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 대한 치안본부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김 국장이 잠적하기 전 빈칸이던 조직도가 잠적 후에 모두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은 김 국장이 잠적했다고 밝힌 1989년 4월 전후로 치안본부에 연행된 인노회원 수사 기록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1989년 4월 1일 연행된 회원 기록에서 인노회 조직도를 발견했는데요. 이 기록엔 앞서 연행된 회원들이 속해 있는 분회나 사무국만 명단이 작성돼 있었고 김 국장이 책임자였던 부천지구는 전혀 명단이 파악되지 않은 빈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에 연행된 인노회원 수사 기록을 보면 빈칸이던 부천지구 조직도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이전에 부천지구 연행자가 없었는데도 유독 부천지구만 모든 분의 명단이 상세히 쓰여 있었는데요. 결국 1989년 4월에 치안본부가 부천지구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국장이 잠적한 시기와 치안본부가 명단을 확보한 시기가 겹치는 건데요. 인노회원들은 당시 부천지구 위원장으로서 온전한 분의 명단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김 국장이었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국장 잠적 시기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진술서도 확인됐습니다. 1989년 3월 말 열린 인노회 비상상임집행위원회에는 김 국장의 가명 김봉진이 참석했지만 4월 초부터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고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가 또 나온 건데 지금 김 국장 본인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일단 취재진은 확보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 김 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 국장은 본인이 잠적한 것은 89년 4월이지만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에 찾아가 자백한 건 인노회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7월이었고 사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진은 과거 김순호 국장의 자백을 들은 뒤 대공특채를 제안한 거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은 홍 씨가 김 국장을 만난 정확한 시점은 기억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인노회 사건 당시 김 국장에게 증거물 분석을 시킨 건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이 인노회원 간부였는데도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반성하고 자수한 젊은 친구를 구속해서 이력에 굳이 빨간 줄이 가도록 해야 하느냐면서 김 국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노동계에서도 대응에 나섰죠.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국장 해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국장과 관련한 의혹은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해임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해온 역사를 올바로 잡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김 국장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노회 피해자와 인권,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모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 방향도 윤곽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 소환 이튿날, 검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당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배우자 김 씨의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사 김 씨에게 배달하도록 지시한 당사자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안심이 10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업무상 배임.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용 액수는 애초 알려진 7,800만 원에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 씨가 대선 당시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혜경 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 재차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 이재명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아내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결국 배 씨의 구속 여부가 김혜경 씨 신병 처리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걸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대선 기간 줄리 의혹 관련 보도를 한 열린공감TV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7년 김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본인의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차단이 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벌고 얼마 버는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대충 300 정도 벌나? 그러니까 아니다, 더 밑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사대보험을 받는데 뭐 어디서 다른 거 아니냐?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E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씨와 가족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원 강릉시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 시설물 해체 작업 중에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공연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공연기획사와 무대 설치업자의 계약관계와 무대 설치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연기획사 피네이션 주식회사 본사와 하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흠뻑쇼 콘서트장에 설치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몽골 국적의 A씨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한 씨는 2017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8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은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데요. 퇴근길 무렵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도 확대하겠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또 밤에는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대전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게 덥지 않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기온이 무척 들쑥날쑥합니다.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합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운영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사난맥과 정책 혼선, 이준석 전 대표 징계로 촉발된 당내 갈등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